18번, 21번 지문입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문항은 항상 보기부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기를 뭘 보는 게 좋을까요? 21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자, 1981년 발표된 무기질 청년은 30대 중반의 서술자가 20대 대학원생의 일기를 읽으며 표하는 감성과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81년이니까 아주 그냥 뭡니까? 저기 산업화식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태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20대 청년과 세속적 삶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30대 중반의 서술자 간 반응 차이가 흥미롭게 대비되는데,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서술자가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건네냈다는 느낌도 준다. 딱 보니까 저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대학원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81년에 대학원생이라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100만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 100만 명입니다. 재수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그 1년에, 그러니까 뭐 71년생, 61년생 정도 되겠죠. 61년생이 100만 명 정도 있어요. 100만 명. 거기 지금은 작년에 신생아가 23만 명이었죠. 큰일 났죠. 네, 어쨌든 100만 명인데 이 100만 명 중에서 45만 명이 내지 50만 명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합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10만 명이 4년제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이내죠. 대학생들은. 취직 100%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문화는 맨날 술 먹고 놀고 토론하고 시국에 대해 고민과 갈등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상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좀 괴짜 의식이 있었어요. 헛소리하고 다니고 막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수염 기르고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나는 납동원에 치고 몇 인칭입니까? 1인칭. 30대입니다. 그렇죠? 기성세대. 우연히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방록이라는 제목의 노트를 얻게 되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하여 간직하고 있다가 그의 비방록을 읽어나간다.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난다는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 측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같다. 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한 세대가 높은, 아니죠. 이만집보다 한 세대가 많은 나, 그리고 나보다 한 세대가 많은 이만집의 아버지,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맏형,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나는 인물과 동유형으로 보인다.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시대에 뒤떨어진.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또 한 사회 환경에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치고도 그럭저럭 살아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없이다 살 피해자들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하지 못하는 뒤처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결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쩌면 생내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삼고 살 양반으로 점주된 것 같아.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산출자로 만들어버렸다. 자, 자격산출자 내모치고요. 그래서 이 나의 한 세대 앞선 선배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쁜 존재는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소외된 계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긴 해도 그들은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술한 구멍들을 여기저기서 땜질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외관은 언제라도 너절할 수밖에 없다. 열흘 후의 일기에 이만집은 둘째 형의 차 사고가 무사히 해결되었음을 밝히고
그동안 셋째 형이 취한 행동에 대해 욕을 퍼붓고 있다. 형제가 아닌데도 서로 살이 끼었는지 이만집은 고시 합격생인 셋째 형에게 아예 침이라도 뱉을 기세다. 가령 가장 빨리 기성세대가 되어 시커멓죽죽한 도토리 묵처럼 쉽게 쉬어버리는 사회과학도를 나는 도저히 좋은 감정으로 마주할 수 없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하며 경박하고 채심 어렵고 파렴치한 작자로서 가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질이다. 라며 셋째 형에게 마구 삿대질이다. 더욱이나 다음같이 셋째 형 내외를 한통속으로 묶어 질책까지 해두고 있을 정도다. 둘째 형수 부부는 닮는다지만 둘째 형 내외가 오사바사하기는 한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차 사고를 처리해준 사례로 셋째 형수에게 고급 무지 본견 양단 옷감 한 벌을 선사한 모양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셋째 형수라는 해산 부잣집 딸녀는 도무지 양단 옷감 따위 안중이 없다. 이제 뭡니까? 그 고시 패스한 사람의 부인이니까 좀 부자겠죠? 좀 속물적인 존재라 봐야 됩니다. 셋째 형과 형수는. 선물이나 원래 있는 집에는 없는 것을, 없는 집에는 아무것이나 푸짐한 것을 들고 가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골치 아프게도 있는 집에는 없는 것이 없어 선물이 필요 없는데도 사람들은 있는 집에 쌀말을 보태준다는 식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굳이 들고 간다. 따라서 있는 집에는 선물을 들고 갈 이유가 없기도 하려니와 선물할 거리가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있는 집이 오히려 선물을 더 밝힌다. 탐욕적인 또 세태가 또 드러나 있습니다. 아래 것들께 부녀자의 옷감을 선물이랍시고 디미는 둘째 형수 내외도 의문하기는 뭡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것들이나 마찬가지다. 어쨌든 셋째 형 내외는 언제 봐도 재수없는 꼬락선을 빳빳이 쳐들고 다닌다. 지금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청년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야 그들과 가능한 답을 쌓고 지낼 작정이고 그들은 나 같은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불의 하층 인간으로 대할 테지만 아무리나 이런 식으로 슬슬 형제간의 정을 때 가다가 종래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처럼 되어버리길 나는 진심을 바란다. 남남끼리라 우리 형제 사이는 덜 피곤한 것이다.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 딸인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이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리는 속셈일 터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해봐서 돈 벌기도 싫나봐요. 그렇죠?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지 않은 말에 응했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요한 줄 알게 될 거란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스슬 더 해볼까 어떨까 싶어요. 알았다.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 닮은 세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 더 집값으로라.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동실하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핥아대는 이른바 출세의 지향주의 세모치고요. 좀 세속적인 인간입니다. 아무튼 흥미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의 사고를 해결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저수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 만세에 영구불면한 형평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고시에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못이 않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또한 아들 자식을 망둥둥판에 보내려면 누가 길을 쓰며 대학 교육을 시키려고 하겠는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만집의 교육과는 너무 고리타무는 것이 아닐까? 자, 문제 풀겠습니다.